했어요. 2012년도. 2012년도는 선거 1년 남겨놓고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내려온 목적도 선거를 하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선거를 하기 위해서 내려왔다라고 인식을 안 했는데도 무의식 중으로 선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치적 발언과 정치적 행위만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을 설득을 했어요. 야, 내려가자. 나 이제 서울에서도 못 살겠고 다음번에는 또 1년 남아놓고 선거를 위해서 내려가는 그러한 행위는 나를 지지해줬던 32,000분 47.6%의 유권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2012년하고 완전히 틀리죠. 2012년은 선거하기 위해서 내려왔어요. 1년 전에. 올라갔다 바로 집사람 6개월 설득해서 내려오고. 그래서 2012년하고 완전히 틀리죠. 뭐가 부족해서 제가 2012년 선거에 떨어졌는데 거의 자빠져 있다가 코피 흘리면서 자빠져 있다가 선거를 분석을 했습니다. 냉철하게. 왜 졌을까? 그 결과 이제 제가 답을 얻은 것이 뭐냐면은 결국은 조직력이다. 이 지역에서 정말 이 변화에 대한 열망을 담아내가지고 승리하겠다라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영남이라 하더라도 새누리당에 맞설 수 있는 조직력은 있어야 되겠다. 지난 4년 이 조직을 만드는데 저의 모든 역량을 이제 쏟아부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정치인 전재수가 아니라 이웃 사람 전재수로 지난 4년을 살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두말 없이 선거대책위원회에 다 참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결과 조직적 성과로 나타난 것이 선거대책위원회에 1,003분을 모셨습니다. 그것이고 또 하나는 이번에는 선거 캠프를 업무를 되게 촘촘하게 나누었습니다. 그 핵심은 12월 15일 날 후보 등록을 했는데 작년 6월부터 캠프를 한 50명 정도로 꾸려가지고 그래가 6개월간 해가지고 추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뭐가 난 사람은 다른 역할을 맡게 다른 데로 좀 빼고 6개월 트레이닝을 함께 해가지고 12월 15일 날 후보 등록하면서 캠프 체제로 전환을 한 거죠. 이 캠프 운영의 중심을 관통하는 것은 소통, 정책 공약, 메시지, 조직 모두 새누리당을 압도하겠다. 그러지 않고서는 못 이긴다. 이런 생각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했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이제 했던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2012년도 선거는 정말 저도 그렇고 후보도 그렇고 캠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선거운동 방식도 그렇고 준비 안 된 선거의 전형적인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조금 넘게 약 100일 정도 선거운동을 했는데 갑자기 출마 선언하고 100일을 선거운동을 했던 선거운동인데 그때는 지역에 다녀보면 일단 제가 아는 사람이 별로 없고요. 또 거꾸로 저를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다만 명함을 드리면은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비서관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 이런 정도의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님에 대한 향수가 있는 분들이 좀 애틋해하는 근데 그 힘으로 또 선거를 치러냈던 2012년 선거였는데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비서관이라는 타이틀만으로 치를 수 있는 선거는 그 선거가 마지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한테도. 근데 이제 그동안 4년 동안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해오고 그 다음에 중간에 도지사 선거 한번 치르고 하면서 달라진 건 그렇습니다. 어디 나가보면은 제가 아는 사람들도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저를 아는 사람들도 2012년에 비하면은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고 그게 한 개인이 만든 게 아니고 그만큼 대구의 사회경제적 조건이 그만큼 힘들다고 봐야죠. 이분들이 자신들이 분노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표출할 기회가 없는 거라. 여기 조금 완강한 이게 위계사회거든. 그리고 어른들이 쭉 계시고 하니까 자신들이 이 사회경제적인 어떤 압박을 받아도 이 분노를 표출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뭔가 조금 할 만한 상황 아닌가. 이번에는 한번 그런 걸 터뜨려보자 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꿈틀거림이 느껴져요. 그게 이제 대구 민심이죠. 그래서 쭉 다녀보니까 가장 대구에서 마음의 상처가 많고 깊고 이제 그게 굳은살이 된 부분들이 50대예요. 특히 50대 남성층. 정말로 앞만 보고 열심히 일했는데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남아있고 그다음에 자산 가치는 서울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자산, 아파트나. 그지? 그리고 자식들을 지금 겨우 키워서 대학 졸업시켰더니 이 친구들 취업 잘 안 돼. 사실은 지금 이 사람들을 어디 화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래 그분들 곁에 당신들의 친구로서 당신들이 한번 정말 대변자 노릇을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한번 기회를 다오. 또 내 스스로가 이제 뭐 어쨌든 사실상은 지금 내가 60대 접어들었고 호적상은 아직도 50대 후반이니까 그분들한테 이제 화제를 던지는 거죠. 이 사회를 당신들이 안 바꾸면 어떻게 누가 바꾸겠냐. 맨날 어른들 타령하고 젊은이들 투표율 낮다고 타령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냐. 그걸 이제 호소한 거죠. 저는 사실은 이번에 당선되면 두 가지. 하나는 대구를 위해서 정말로 미친 듯이 일해줘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우리 후배들이 여기서 야당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 신뢰를 깨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최근에 김종인 대표가 오면서 뭐 논란은 있지만 좀 당이 국민들하고 관계가 좀 많이 회복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동안 조금 반대에만 익숙하다는 우리 당의 이미지를 대안을 마련하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고민하는 집단이라는 그런 이미지로 바꾸는데 아마 제 역할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정치를 지금보다는 훨씬 더 사력 있게 책임지는 모습으로 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반대하는데 날카로우면 우리 지지자들한테 박수는 받죠. 그리고 국민들하고 거리는 더 멀어졌잖아요. 나는 그거를 제가 아마 바꾸는 역할이 있을 거예요. 무슨 거기에서 살아남아야 뭐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정치하는 의미가 있죠. 안녕하세요. 약혼 분열이 대배의 원인이다. 우리 조합원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이번에야말로 꼭 단일화해라.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 무한독주로 달리고 있는데 반드시 막아내라. 이런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승수 후보께서도 흔쾌하게 민주노총 조합원 투표에 응해주셨고 또 결과에 승복해서 이번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으겠다고 흔쾌하게 동의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 위에도 야권 단일화 부분에서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상현 위원장께서도 결단해 주시고 동구 주민들의 여망이 그런 것 같아요. 도노스님들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이번에는 힘을 모아서 잘 바꿔달라 이런 게 이제 여망이어서 그런 여망들이 잘 모여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참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었는데 며칠 전에 갑자기 탈당을 하고 등록을 했대요. 저도 그 상황을 잘 몰랐어요. 등록하는 날 알았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형식은 일여 다야인데 제가 보건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일야고 다여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뭐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 집권을 하지 않다고 야권의 어떤 성격이나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야권표를 가져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지만은 않습니다. 당국 삼동이 인사하고 간다고요? 법적으로 아무 자격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출마는 정상적으로 가는 거고 제가 그런 색깔 논쟁 거기에 그런 큰 문제가 있었다면 어떤 주민들이 16년 동안 연속으로 공직에 뽑아줬겠습니까? 지난번 선거도 그런 어떤 색깔 논쟁에 좀 제가 희생양이기도 한데요.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우리 민주노동당을 거쳐서 우리 통합진보당은 노동자, 농민, 정치상인들, 서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진정성 있게 달려온 정당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좀 금기시되었던 무상급식, 무상의료, 그 다음에 재벌들에 대한 어떤 부유세 이런 문제들이 지금 집권 여당에서 나올 정도로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가는 정당이 저희 민주노동당이란 통합진보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저를 예를 들어가지고 통합진보당 했다고 종북이라 그러면 정말 대한민국을 부정한다면 고발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발하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에 맞지 않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등록하고 국회의원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다는 얘기인 거죠. 제가 또 시의원을 구청장을 거치면서 단 한 가지라도 제가 법에 위반되거나 한 것이 애국가로 부르지 않거나 국회에 대한 묵념을 하지 않거나 이런 게 있다면 말씀해 보시라는 그런 적 없다는 거지요. 그렇게 만들어진 왜곡은 결국 오히려 저들의 자기의 어떤 필패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제 그 논쟁은 종집을 찍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선거운동 해보니까요. 특별한 전략 세워갖고 막 되는 게 아니고 끝없이 사람들 만나면서 끝없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끝없이 낮아지면서 겸손한 자세로 다가가고
그 말을 들으려고 하고 내 말을 많이 하고 뭐 무슨 막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말고 많은 말을 들으면서 다가가서 낮은 자세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전략이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김대중 대통령이 발탁해서 청와대로, 노무현 대통령으로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또 발탁해서 부패방지위원회와 법무부로, 정권이 바뀌고 여야가 뒤바뀌었는데 이명박 대통령 취임하고 또 조응천 불러서 국정원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했는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에서 부른 조응천을 또 불러서 공직기관 비서관을 맡겼습니다. 어마어마한 중책입니다. 왜 자영업자 그걸 강조하셨어요? 거기다 직업란에? 아니, 직업이란 거는 현재 뭘 하느냐가 직업이잖아요. 강조한 게 아니고 팩트지, 팩트. 사실대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뭐 정당인 한 달밖에 안 됐고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건데 뭐. 예, 팩트. 아니, 그래도 검사, 그건 전직.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기분 어때요?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그냥 유권자도 아니고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환호를 받으셨어요? 어떠세요? 아이고, 어제는 초등학생이 제가 그 응암역에 있으니까 10명 이렇게 찾아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후보라고 막 얘기하면서, 그래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했더니 공보를 다 읽어봤대요, 자기네들이. 그래서 자기가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저를 찍으라고 그랬다고. 몇 살이냐 그랬더니 11살이에요, 11살. 요즘에 좀 그 젊은 분들, 하여튼 어린 분들도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박주민 변호사 하면은 네. 세월호라는 수식어를 뗄 수가 없어요. 아까 그분도 물어보잖아요. 세월호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박주민 이름에는 이제 뭐 세월호가 이렇게 수식어가 붙었는데 출마까지 굉장히 고민도 많았을 것 같고 결국은 이제 공천 받아서 이렇게 본선에 뛰어드셨는데 세월호라는 게 득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다 전부 이렇게 다 득이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직접 다니시면 느끼실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세월호 나한테 독이 되는지 득이 되는지 사실은 뭐 세월호 플래카드에도 세월호가 들어가 있고요, 명함에도 세월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빼라고 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뭐 제가 직접 나눠주다 보면은 자기는 민주당원인데 이 세월호만 빼면 내가 찍어주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뺄 수가 없죠. 왜냐면 세월호는 어떤 세월호 문제라는 건 세월호 유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국가가 자기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는 차원이기도 하고 안전한 국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갖춰나갈 걸 갖춰나가야 된다는 차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의 어떤 정치 지향이기도 하거든요. 세월호를 뺀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국회에 들어가서도 당연히 세월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거고요. 한편 세월호 초기 특별법 관련해서 국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의원들 상대로 원내대표라든가 많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그런 것도 굉장히 깊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이렇게 출마를 하셨을 때 좀 어떤 심경을 가지고 하셨는지.
겁이 없었나? 근데 뭐 정치인들이라고 하면은 자기가 뭐 소신을 갖고 추진해야 될 일들은 좀 소신을 갖고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세월호 문제에 있어서는 정치인분들이 이제 그 소신보다는 표를 많이 의식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소신을 갖고 그 소신에 이제 로 많은 분들을 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저는 기울일 각오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정치인들하고는 다르게 정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럼 그것이 그 박주민의 정치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전 시민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설득하면서 그렇게 갈 거니까요. 정신 세월호 위축입니다. 선거 끝나면 곧바로 이제 세월호 위축인데 좀 아쉽거나 하는 부분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당장 뭐 세월호 가족분들 굉장히 바쁘게 지내시는데 곁에 있을 수 없다는 거. 두 번째는 2주기가 다가오지만 특별히 해결되는 문제 없이 그 시간만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아쉽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또 당선이 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후에 어떤 디딤돌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생각하면서 좀 견디고 힘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호 공약을 어떤 걸 내세우셨는지. 1호 공약, 2호 공약, 3호 공약이라는 것을 붙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시기상으로, 순서상으로는 아마 시간적 상황 때문에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좀 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반발의 목소리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들어가시면 뭐 어쩔 수 없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좀 뭐라 그러겠죠. 네, 조용히 하라 그러죠. 뭐 좀 비유이긴 하지만 우선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뭐 대구는 어쨌든 빨간 신호등이 뭐 다 독차지하고 있는 그런 도시인데, 빨간 신호등이 걸려가지고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것을 가지 못하고 있는 뭐 그런 형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변화가 필요하다. 녹색 신호등으로 바뀌어야 사람도 갈 수 있고 차도 갈 수가 있다. 그래야 정체가 풀린다. 돈도 들고 공기도 순환할 수 있고 숨통이 트야 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유권자들한테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변화가 어쨌든 대구에 지금 뭐 어쨌든 우리 지역 경제도 가장 뭐 대구가 좀 꼴찌다 하는 이런 그 문제의식, 그런 불만들이 대구 시민들한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 정치를 가지고는 풀리지 않는다, 답이 없다. 그러니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고 새로운 정치가 대구에서 필요하다. 그걸 대구에서 오히려 먼저 시작하고 그런 것으로 대구 시민들의 자존심을 좀 회복하자,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에 출마한 이유는 사실은 이제 김석기라는 국민의 대표 자질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출마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고요. 그보다는 사실 이 대구 경북 지역의 정치 현실은 매우 어둡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 바뀌기 위해서는 대구 경북에서의 정치가 새롭게 복원이 돼야 된다. 특히 민주 진보 정치가 복원이 돼야만 대한민국 전체의 정치 현실이 바뀐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뭐 여러 이제 지원이나 후원들이 답지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뭐 재정적으로나 조직적으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너무나 큰 이제 뜨거운 후원과 성원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선거는 굉장히 충분하게 치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정교과서라든지 뭐 한일합의라든지 뭐 테러방지법도 마찬가지고 지난 세월호 특별법 통과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이 우리 의석수 부족해서 뭘 못해요라는 말을 너무 수도 없이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국민들이 이 박근혜 정권 아래에서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독재적인 이 현실을 넘어서야 되겠다는 용기를 품어야 되는데, 그런 용기를 주는 정치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제대로 된 진보정당이 없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맞네. 그냥 평범하게 대학생활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 실제 투표에 참여할 만한 동기부여가 없어서 참여를 안 하는 거지, 그냥 정치에, 그게 어떻게 보면 다른 표현으로 정치에 무관심하다라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동기부여만 주어지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게 저는 선거제도를 바꿔나가는 거랑 또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이런 실제 보수 양당의 고착화, 이런 상태에서는
진짜 20대, 30대들이 투표할 맛이 안 나죠. 다른 대안이나 다른 상상력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투표를 해도 당선이 안 될 것 같고, 실제 그런 사람들이 언론이나 어떤 노출되는 빈도 굉장히 적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게 되고, 그래서 이런 다른 대안, 다른 상상력들이 존재하고 그들에게 힘이 필요하다라는 게 조금 더 알려질 수 있는 시스템과 체계가 있다면,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표를 줘도 당선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면 우리가 현실에서 혹은 실생활에서 더 많은 정치적인 얘기들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진보 3당이 3%가 합치면 3%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수준에서 3% 가능한 당은, 그러니까 지금 3%인 당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뭐 좀 분위기가 좀 모이고 있는 것 같아서 남은 기간 좀 열심히 하고 좀 바람을 잘 만들어 보면 가능하지 않을까, 미래 한석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당선을 목표로. 뭐 선거 끝나고 뭐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면서 사실은 뭐 이 진보 통합 논의도 논의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통합 논의가 되다 보면 항상 이 진보 정당들이 그렇게 통합했을 때 결말이 항상 안 좋았잖아요. 뭐 선거보다는 좀 가치와 정책에 중점을 둔 연대와 통합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 뭐 급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좀 더 이제 과정을 밟아 나가고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선거가 끝나면. 쉬운 마음 많았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원단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도 컷오프 지원단이라는 이름으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세요? 이렇게 다녀야 잊어버리니까. 글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대단하다. 아, 네. 내가 이렇게 동참하게 되니까 얘기 한 마디만 좀 해주세요. 아, 네. 네. 이렇게 전국적으로 많이 성원을 해주시니까 여러분들 은혜 갚는다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뛰게 됐고요. 그 좀 아쉬움은 좀 많이 좀 이제 좀 극복됐어요? 지금은 뭐 제 아쉬움보다는 지금 총선 17일밖에 안 남아서요. 총선 먼저 승리시키고 나서 네, 그 다음에 다시 고민하겠습니다. 큰 도움이 될 거라서 120석 예상하셨는데 제가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전국장이 이렇게 네. 저희 또 마포도 하고. 화장실부터 가야 돼요. 덕헌동 들어보셨죠? 네, 더불어 민주당에서 컷오프된 사람들, 더민주 컷오프 동지회. 그 다음에 이제 끝까지 격렬하게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많은 분들께서 컷오프 당한 이 대상자들 그분들을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에너지로 다시 바꿔서 긍정의 에너지로 우리 승리에 기여할 것인가. 처음에 이제 떨어지고 바로 그날 저도 그 지원 유세 있으면 다니겠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남기긴 했었는데, 먼저 떨어진 정청래 의원이 다음날 전화를 주셨어요. 같이 다니자. 그래가지고 그럼 좋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구성하게 됐죠. 갑자기 떠올랐어요. 왜냐면 제가 지원 유세를 다닌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냥 혼자 다니는 것보다는 저처럼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좀 모아서 하면 더 재밌겠다, 더 감동이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더민주 컷오프 동지회? 덕컷동? 뭐 이런 생각이 났고, 그러다가 이제 덕컷 유세단까지 만들면 되겠다. 근데 덕컷은 그냥 쌍시옷입니다. 커팅 할 때 컷이 아니라 컸다 할 때. 그래서 앞으로 더 컸으면 좋겠는 사람들, 이런 뜻도 있어요. 네. 저의 몸짓,
덕거동의 우리 회원들의 이런 몸부림 이런 걸 보면서 한 표라도 더 이번에게 찍을 수 있다라면 저희들은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저 씩씩하니까요. 열심히 잘할게요. 여러분도 울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헌법에 의지한 채 저의 오랜 정든 집을 잠시 떠나려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립서비스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있었단 말이야. 몰라요? 오늘 뭐 입장 발표하시나요? 나중에 입장 발표하시나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어디 기자회견을 따로 잡으신다는 말씀? 아직 뭐 정하지 못했습니다. 6시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계획 없습니다. 그동안 뭐 오랫동안 안 보이셨는데 어떤 이제 계획을 하셨는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언제인지 좀 말씀해 오늘 중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최고위 결정을 보시고 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다 있다고요? 잠시만요. 다칩니다. 이건 정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상식과 원칙이 아닙니다. 부끄럽고 시대착오적인 정치 보복입니다. 동료들과 함께 하겠다는 게 무소속 연대 얘기하시는 건가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부끄럽고 시대착오적인 정치 보복입니다.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